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전산 세무 1급 109회 이론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음 중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유형자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유형자산이다 라고 하면 유형자산은 뭐가 목적이다?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렇죠? 장기간 동안 영업활동에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이고요. 자, 1번 보기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번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유형자산으로 인식한다. 네, 이것으로 인하여 돈을 벌을 것이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된다라는 표현은 이것으로 인하여 돈을 벌을 것이다. 이렇게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보기 2번. 유형자산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맞죠? 네, 그래서 취득하는 과정에서 설치를 하거나 시운전을 하는 것들까지 모두 다 취득원가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3번. 유형자산인 건물의 구입 즉시 지출한 내부 관리비용, 청소비용. 관리비랑 청소비는 내가 얘를 사용하고자 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취득 후 지출에 해당해요. 그래서 취득 후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소유되는 유형자산 건설에 사용되는 차입 원가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 기업회계 기준상 자본화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4번 보기가 조금 중요한 것 같고요.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차입을 하게 되면 그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은 우리가 자본화 대상 금융비용이라 해서 우린 얘를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래서 관리비용이나 청소비용 등은 우리가 취득 후 지출로 보셔야 하고 비용 처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상 자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본이다라고 했고요. 자본은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증자, 감자 이런 것들이 해당을 하겠고요. 옳지 않은 것은이라 그랬네요. 자, 1번 보기를 한번 볼게요. 기업이 현물을 제공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현물을 제공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공받은 현물의 공정가치를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고 발행하면 받은 돈만큼을 해주시면 되는데 돈이 아닌 다른 현물로 예를 들어서 땅을 투자를 받고 주식을 발행을 해주는 경우에 그러면 이 토지의 시가에 맞추어서 주식의 발행가액이라는 것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자를 할 때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할 때 현물 투자를 받게 되면 현물 투자 받은 금액은 무조건 현물 투자 받은 것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우리가 발행가액이라는 걸 결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보기 볼게요. 지분상품을 발행하고, 지분상품이 주식이죠. 주식을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등록비 및 기타 규제 관련 수수료, 법률 및 회계자문 수수료, 주권 인쇄비 및 인지세와 같은 여러 가지 비용은 단기 손익으로 처리한다. 그랬는데 주식 발행 시 재비용은 여러 가지 각종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발행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행가액에서 차감한다는 의미는 비용 처리한다 안 한다? 비용 처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청약기일이 경과된 신주 청약 증거금은 신주 납입액으로 충당될 금액을 자본 조정으로 회계 처리하며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신주 청약 증거금은 주식을 발행할 돈을 미리 받았을 때
그래서 아직 발행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자본 조정의 플러스 항목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기는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기 위하여 기존의 주주에게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액면금액을 주식의 발행금액으로 하게 됩니다. 네, 이거는 실제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제 우리가 무상증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무상증자는 무조건 액면금액으로 움직이게 된다. 무조건 액면금액으로 내 자본금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문제 3번은 사채에 관한 문제가 나왔고요. 자, 사채 액면금액의 차감 계정인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하여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생각하고 그 금액을 이자 비용에 가산하도록 규정한다. 맞죠? 네. 발행자의 입장에서 사채는 비유동 부채로 분류한다. 네. 사채 발행비란 사채를 발행하는데 직접 소요된 지출을 말하며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네, 주식의 발행가하고 동일한 방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사채의 조기 상환 시 현금 상환액보다 장부 금액이 큰 경우 그랬어요. 그러면 장부 금액이 크다는 얘기는 사채를 상환할 때 내가 차변에 사채의 금액 그리고 돈이 나가는데 상환하게 되니까 갚는 거니까 돈이 나가게 되는데 돈보다 누가 크더라? 장부 금액이 더 크더라. 사채 장부 금액이 더 크더라.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대변의 금액을 더 추가해 줘야겠죠. 그쵸? 그러면 저는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사채 상환 손실이 아니라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항상 차변과 대변의 금액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서 부등호로도 힘드시다 그러시면 금액을 쓰세요. 얘가 100만 원인데 실제 나가야 되는 돈이 80만 원이더라.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럼 얘가 큰 거죠. 그럼 여기에서 20만 원만큼 우리는 사채 상환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2023년 12월 30일에 결산일 현재 창고에 있는 기말 재고자산을 실사한 결과 창고에 보관 중인 기말 재고자산은 2천만 원으로 확인되었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네 번째 문제는 재고자산 문제가 나왔는데 재고자산이 실제 실사를 한 결과 실제 재고액이 2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실제 재고액이 2천만 원입니다. 라고 주어졌고요. 창고에 보관 다음에 추가 사항을 고려하여 정확한 기말 재고 자산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이제 그럼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주시면 되겠죠. 선적 진도 기준에 의하여 매입할. 그럼 선적 진도 조건이니까 출발항에서 지금 현재 운송 중이니까 내 창고에는 없겠죠. 그럼 내 창고에다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에 플러스 얼마요? 400만 원만큼을 플러스 해주시면 됩니다. 선적 진도 조건이니까 소유권은 나한테 있으니까. 선적 진도 조건은 선적을 하면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자, 결산일 현재 적송품 중 60%는 수탁자가 판매하지 않고 보관 중이다. 그럼 180만 원을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180만 원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180만 원만큼 내 재고자산을 더 추가해 주셔야겠고요. 시용 매출을 위하여 고객에게 인도한 상품 600만 원 중 구입 의사표시를 한 게 400만 원이니까 의사표시가 아직 안 된 200만 원은 내 것이 맞겠죠. 그렇죠? 그럼 플러스 200만 원만큼이 내 것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당 회사가 수탁 판매를 위하여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그럼 우리 회사가 수탁자네요. 그렇죠? 수탁 판매하기 위해서 그랬으니까 우리 회사가 수탁자, 남의 물건을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게 500만 원이니까 그 500만 원이 이 안에 들어가 있겠죠. 실사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서 빼주셔야죠. 그건 내 것이 아니니까 마이너스 500만 원만큼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예요? 500 퉁치면 280만 원만큼을 더 추가해 주시면 되니까 2280만 원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은 문제 5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5번은 회계의 변경입니다. 회계의 변경. 자, 그러면 하시기 전에 우리가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는 게 있고 추정의 변경이라는 게 있더라. 정책의 변경은 법이 바뀌는 것이고 추정의 변경은 수치가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됐고
정책의 변경은 우리가 소급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더라. 그리고 추정의 변경은 전진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더라. 그러면 소급법은 과거부터 수정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전진법은 단기부터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아시겠죠? 둘 중에 무엇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무조건 뭘로 본다? 추정의 변경으로 보도록 되어 있더라. 추정의 변경으로 보니까 잘 모르겠으면 무슨 법으로 처리해라? 전진법으로 처리해라. 이게 회계 변경의 기본 틀이에요. 기본 틀이에요. 정책의 변경의 대표적인 건 우리가 후입선출법을 사용을 하다가 선입선출법으로 바꾼 거. 추정의 변경은 대손율을 우리가 2%를 사용을 하다가 1%로 변경한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법 개정으로 회계 처리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정당한 회계 처리 변경이 회계 변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계는 세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회계 변경 중 정책의 변경은 방법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정책의 변경은 소급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회계 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우면 정책의 변경이 발생했더라도 합리적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우면 무조건 전진법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과거를 먼저 다 뜯어 고친 다음에 다시 틀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다시 또 수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과거를 수정하지 않고 단기부터 적용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며 단기와 미래 기간에 반영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단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은 공손에 관련된 문제네요. 우리가 공손은 소위 말해서 뭐를 공손이라 해요? 불량품을 공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량품. 그래서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비정상 공손은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상황에서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작업자의 부주의나 생산 계획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공손의 처리 방법은 두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항상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정상적이면 항상 원가에 포함, 비정상적이면 항상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 공손은 효율적인 생산 과정에서도 발생하는 공손으로 원가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공손품 수량 파악하는 것을 원가 관리와 수량 파악하는 것은 원가 관리와 통제를 위한 것이다. 네. 공손품은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부터 남아있는 찌꺼기나 조각을 말하는데 그랬는데 찌꺼기나 조각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작업 폐물이라고 불러요. 작업 폐물. 그런데 우리가 그냥 더 크게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작업 폐물은 어쨌든 얘를 팔게 되면 아주 소량의 가치지만 돈이 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제조 원가를 낮춰주는 득이 되는 거고요. 불량품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회사에 실이 되는 마이너스가 생기는 활동이 돼요. 그래서 득과 실로 아예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입니다. 문제 7번은 표준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고요. 표준원가 계산. 우리가 표준원가 계산 이전에 이건 이제 우리가 원가 계산 시기에 따른 분류에서 우리가 실제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예정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고 표준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는데 실제 원가 계산은 말 그대로 실제로 그 다음에 예정 원가 계산은 예측치로 활용을 하는 건데 예정 원가 계산, 표준 원가 계산 이거 둘 다 미리 원가 계산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보다 더 정확하고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은 우리가 표준 원가 계산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를 적용하기에는 우리가 시간과 비용을 조금 많이 투자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해야 하는 어려움이 조금 있더라. 많은 데이터가 모여야지만 우리가 정확한 평균치의 값을 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과 비용을 조금 더 많이 들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문제를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표준원가 계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준원가 계산은 변동원가 계산 제도와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적용할 수 있으나 전부 원가 계산 제도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 아니요. 모두 다 어느 곳에든지 다 적용을 할 수 있어요. 단지 많은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작업하기는 조금 더 불편해지는 그런 단점이 조금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대신에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정확한 답을 계산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표준원가 계산은 예산과 실제 원가를 기초로 차이를 분석하여 예외에 의한 관리를 통해 효율적인 원가 통제가 가능하다. 네, 그래서 예산 미리 짜놓고 실제 미리 짜놓고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된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표준원가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고 표준원가를 설정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네,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더라도 표준원가와 실제 원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표준원가를 실제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주셔야겠죠. 실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원가가 항상 정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일단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무조건 실제 원가예요. 단지 우리는 원가 계산은 조금 더 미리 쉽게 하기 위해서 예정이나 표준 원가 계산을 쓰는 건데 예정 원가 계산은 그나마 조금 단순한데 표준 원가 계산은 조금 복잡한 구조가 되어 있더라. 그래서 일단 문제의 모든 분야에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문제 8번. 단기 총제조 원가를 물어봤어요. 문제 8번은 단기 총제조 원가를 물어봤으니까 우리가 제공품 계정을 그냥 그려볼게요. 제공품 계정을 그리게 되면 기초가 있고 단기 총제조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나오게 되고 기말 제공품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했을 때 양쪽의 합은 서로 같아야 하니까 자, 1번 기초 제품보다 기말 제품이 더 크면 단기 총제조 원가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보다 더 크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기초랑 기말은 뭐예요? 제공품이죠. 얘가 제공품이어야 이게 계산이 되는 거지 제품을 가지고 이 둘의 차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간접재료 원가도 단기 총제조 원가예요. 단기 총제조 원가는 어떻게 돼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자, 기초와 기말 제공품과 제품 재고가 없다면 단기 총제조 원가는 매출 원가 동일하다. 기초랑 기말이 다 없으면 얘랑 얘랑 같을 거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또 같아지겠죠. 그렇죠? 네. 생산직 사원의 인건비는 단기 총제조가 노무비에 해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1번에 해당합니다. 자, 이제 9번. 주식회사 하나의 매출 총이익률은 40%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하나의 기초제공품 가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매출 총이익률이 40%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 매출액, 일단 매출액 2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0.4를 했더니 800만 원만큼의 매출 총이익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800만 원만큼이 매출 총이익에 해당을 하고 그러면 매출액 2천만 원에서 매출 총이익 800만 원을 빼주시게 되면 1200만 원만큼의 매출 원가를 산출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 매출 원가를 일단 산출을 해놓고 그리고 T자 계정을 두 개를 그리시면 돼요. 이제 제공품 계정하고 그리고 제품 계정하고 그 제품 계정의 매출 원가는 1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하나씩 써볼게요. 자, 기초 제품 재고액 400만 원 그리고 기말 제공품은 200만 원 자기 자리 찾아가시면 돼요. 기말 제품 재고액은 300만 원 자, 그리고 재료비가 500 그리고 노무비가 450 그리고 제조 간접비가 2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양쪽의 합은 무조건 서로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양쪽의 합은 서로 같아야 되고 우리는 지금 기초 제공품 재고액을 구하라 했으니까 빼고 나면 1100만 원이 나올 거고 그럼 1100만 원은 여기로 갈 거고 1300이니까 1200 나와 있으니까 100만 원만큼이 제공품이 되겠죠. 그렇죠? 네, 기초 제공품 재고액은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0번. 문제 10번은 우리가 개별 원가와 종합 원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건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품종, 다품종 소량 생산. 그러니까 우리가 주문 생산 형태다. 주문 생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우리가 대량 생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항상 부등호의 방향은 그냥 개별원가 계산 쪽으로 가 있다.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간접비 배부가 제일 중요한 거고, 제조간접비 배분 나누어 주니까 우리가 제조간접비 배분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종합원가 계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건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고, 부등호의 방향은 무조건 이쪽이더라. 그러니까 이 부등호의 방향이 뭐냐면 정확도, 그 다음에 시간, 비용, 이런 것들이 개별원가가 훨씬 더 크더라, 정확하더라, 시간도 많이 걸리더라, 비용도 얘가 더 많이 들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계산이 끝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그랬으니까 개별원가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 가장 옳은 것은 그랬네요. 그쵸? 가장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대량 생산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은 상대적으로 제조원가의 계산이 부정확하다. 개별원가 계산이 훨씬 더 정확하다. 그랬고요. 종합원가 계산 고객 주문에 따라 아니고요. 개별이 주문이고요. 종합원가 계산은 완성품 환산량의 계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4번이 공짜 정답이었죠. 그쵸?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1번. 다음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100만 원짜리인데 야 그냥 내가 500만 원에 사줄게 뭐 이런 거래를 하게 되면 이런 게 다 부당 거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가의 상품을 고가로 매수해 준다든지 혹은 고가의 상품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짜리의 땅이 있는데 야 너 그냥 10억에 이거 사는 걸로 하자. 그래서 혹은 저가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 고가 매수나 저가 양도를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1번 보기서부터 볼게요. 특수관계자 인간 자산을 고가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 양도한 법인은 별도의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다. 특수관계인 간 자산을 고가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자가 법인인 경우에 양도한 법인은 별도의 세무조정은 필요하지 않다. 금전대여의 경우 그 시가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더라도 부당한 조세의 감소가 있으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 아니요. 이거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만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싸게 넘겼다. 그거는 내가 돈이 필요해서 싸게 넘길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는 따지지는 않겠다. 대신에 아는 관계에서는 그런 거래를 하지 말아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금전대여 등 일정한 거래에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익이 3억 원 이상이거나 5% 이상 차이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고가 매수나 저가 양도가 그 차익이 3억 원이 넘는다든지 혹은 시가의 5%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부당행위 계산에 부인이 적용돼서 세금이 부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1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2번은 자 법인세의 귀속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입금과 송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입금과 송금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네, 입금과 송금이 뭐 하는 날? 확정되는 날이 속한다. 임대료 지급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을 한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년 6개월분을 받았다. 1년 6개월분을 받았으면 한꺼번에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 돈을 해당 연도분, 그러니까 첫 해분,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분을 우리가 나누어 주셔야지만 된다. 금액을 분리시켜 주셔야지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중소기업이 장기할부 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장기할부 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사업연도에 입금과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 네. 법인의 수입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로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기간 경과분을 결산서의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 이자 수익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의 수입 이자에 대하여 원천징수가 되는 경우 우리가 받아야 하는 수익만큼을 이자 수익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 경과분만큼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근데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내가 받아야 할 수익만큼을 모두 다 이자 수익으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번.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서화 골동품의 양도소득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13번은 조금 제 생각에는 그냥 1차적으로는 조금 버리는 문제고 오늘 나왔으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번 보기에 보시면 개당, 점당, 조당, 그러니까 하나를 얘기를 하는 거고 하나의 양도가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한다 그랬는데 얘는 6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는 이번 기회로 암기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기타 소득 골동품에 관해서는 그림이나 골동품에 대해서는 2번 보기 보시면 원작자의 이제 생존에 있는 원작자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양도하는 것도 과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00년이 넘은 것을 우리가 골동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요거는 13번 문제는 문제를 푼다라기보다는 이렇게 분류를 하는구나 정도를 암기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거주자 유석재 씨는 23년 1월 20일 연예인 자격으로 거성과 2년간 TV광고 출연에 대한 1심 전속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전속 계약금 2억 원을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TV광고 출연과 관련해 실제로 소요된 필요 경비가 없을 때 소득세법상 해당 전속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23년 1월에 우리가 계약금으로 우리가 얼마를 받았어요? 2억 원을 받았는데 이 2억 원이 몇 년분이에요? 2년간 우리가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 1년에 얼마씩? 1억 원씩만 우리가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1년에 얼마씩? 1억 원씩.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사업소득이에요. 배우니까. 그쵸? 전속 계약을 낸 게 내 사업이에요. 자기 사업. 그래서 우리는 사업소득으로 귀속해야 하고요. 그리고 23년도에 귀속되는 금액이 1억이고 24년에 귀속되는 금액이 1억 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나누어 주셔야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인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와 작성 일자를 잘못 연결한 것은 그랬는데 이건 외우세요. 2번이 정답이고요. 우리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면 이 이동된 날을 작성 일자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재화를 인도했을 때가 작성 일자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화가 환입되었을 때, 그럼 환입됐으니까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죠. 반품돼서 들어와야 되니까. 그 환입된 날을 우리가 작성일자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아니라 환입된 날을 우리가 작성일자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5문제 정도 풀어봤고요. 네, 복습을 조금 많이 해주시고, 네,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